새벽 3시 온 집이 숨을 삼킨 듯 고요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창밖에서는 바람 한 줄기도 스쳐가지 않았다.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고요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왜 깨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악몽을 꾼 것도 아니고 몸이 불편해서 뒤척인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어디선가 묘한 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데 하지만 너무나 낯선 리듬이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아내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요즘 아내와 나의 사이는 이렇게 가까이 누워 숨을 느낄 만큼 따뜻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내 눈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향했다. 그러나 방은 너무 어두웠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아래로 멀게 스며들 뿐 침대 위의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다. 그런데 옆에 누운 사람이 내 손을 천천히 잡았다. 가늘고 따뜻한 손,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마저 오래도록 기다려온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아내가 맞다고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버렸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정하게 잡힌 손은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부부는 말을 거의 나누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드물었고 식탁에 마주 앉아도 눈을 마주치는 순간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손길은 더 짙게 느껴졌다. 익숙한 듯 낯설고 따뜻한 듯 아픈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그 손을 단단히 감싸쥐었다. 그리고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말을 천천히 꺼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겨우 내뱉은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번져갔다. 그 말은 내가 아내에게 몇 년 동안 건네지 못했던 진심이었다. 그러자 내 팔 위로 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다. 뜨거운 눈물이었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 아내가 울고 있구나. 그렇게 믿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나는 눈물이 날 만큼 벅찼다. 그동안 닿지 못했던 마음이 마침내 전해진다고 생각했다. 내 말이 아내에게 닿았다고 믿었다. 그 순간 옆에 그림자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이불 아래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팔이 내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나는 그 따뜻함이 너무 그리웠다. 너무 오래 혼자였기 때문이다. 아내라면, 그래, 아내라면 이런 움직임일 것이다. 나는 그 품에 천천히 기대며 속삭였다.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나 진심이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작은 떨림이 그 침묵을 대신했다. 나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 새벽이 우리 사이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 줄 알았다. 그리고 그 착각 속에서 나는 깊이, 아주 깊이 따뜻한 품에 잠겼다. 하지만 그 새벽의 모든 온기, 그 떨리는 손길, 내게 기대어 흐르던 작은 숨소리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 새벽, 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내 품에 안겼던 사람은 아내의 쌍둥이 동생 서아였다. 나는 그 사실을 다음 날 아침에야 알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이 우리 세 사람의 인생을 산산이 부서뜨릴 시작이었다는 것을. 제 이름은 강도연입니다. 45살,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남편, 그리고
스스로는 평범하다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 인생을 평범하다고 단정하는 순간 인생은 언제나 가장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문을 열어버립니다. 바로 지난 새벽처럼 그 새벽의 착각은 내 모든 평범함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걸 알기 전까지 나는 스스로를 정말 평범하다고 믿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믿음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왜 내가 그 새벽에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아내라고 믿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내 때문이 아니라 사실 내 자신 때문이었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제조업체에서 영업과장으로 일한다. 그렇게 번듯한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망하기 직전인 회사도 아니다. 그저 연봉이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월급날이면 계좌에는 제 날짜에 돈이 찍히는 그 정도의 안정된 직장. 회사에서의 나는 평소 크게 주목받는 성격은 아니다. 다만 도연 씨는 말없이 자기 할 일 묵묵히 해내는 사람. 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무난한 직원이었다. 일 잘한다고 칭찬받는 날도 거의 없지만 큰 실수로 야단맞는 날도 없다. 그게 내 삶의 방식이었다. 눈에 띄지 않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게, 조용히. 직장에서의 나는 그렇다 치자. 문제는 가정에서도 똑같이 조용히 버티기만 했다는 데 있었다. 아내 이서연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큰 다툼 없이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과묵하고 말이 적었다. 그렇다고 날카로운 사람도 아니었다.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 부드러웠고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서 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편했다.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잔잔한 사람. 우리 연애는 특별한 사건 없이 흘렀다. 큰 감정 싸움도 없었고 눈물과 폭발이 오가는 격정적인 순간은 내겐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착각했다. 아, 이런 사람이랑 살면 평생 편하겠구나. 결혼하면 더 사이 좋아지겠지.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겠지. 사람은 편안함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가장 큰 실수를 한다. 나는 그 편안함만 보고 서연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다. 서연은 생각보다 많은 짐을 혼자 쌓아안고 있었다. 그녀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한 이후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잦아졌다. 퇴근하고 와서도 노트북 앞에서 표정을 잃은 채 업무 자료를 정리했다. 나는 그녀가 힘들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힘듦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오래된 건지, 그녀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나는 몰랐다. 아니, 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내가 포기했다. 왜냐하면 서연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어리석었다. 사람 마음은 먼저 다가가야 열리는 것인데 나는 서연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 사이의 거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벌어졌다. 그리고 그 벌어진 틈으로 서아가 들어왔다. 서연에게는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있다. 서아. 두 사람은 겉모습은 거의 같지만 성격이 완전히 반대다. 서연은 차분하고 조용하고 감정 표현이 적은 사람이지만 서아는 밝고 잘 웃고 말을 아끼지도 않는 성격이다. 누구에게도 장벽이 없고 적당한 농담도 잘 던지고 다정함이 자연스러운 사람. 나는 처음엔 서아가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게 그저 동생이니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서아의 밝음은 서연의 침묵을 더 대비시키고 있었고 나는 그 대조가 서서히 마음의 흔들림을 만들고 있었다. 그 흔들림을 나는 인정하지 않았고 외면했고 그저 괜찮다고 넘어갔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밝은 미소는 어두운 틈으로 스며들기 쉽고 그 틈이 마음속 어딘가에 하나라도 생기면 그곳은 언젠가 크게 벌어지기 마련이다. 그게 사람 마음의 무서운 점이다. 그리고 그 틈이 결정적으로 벌어진 날이 바로 지난 새벽이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단 한 번도 의심이 없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의 체온, 나를 끌어안는 조심스러운 움직임, 흘러내린 작은 눈물, 그 모든 것이 나는 아내라고 믿어버렸다. 왜? 아내에게서 그 온기를 너무 오래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원한 건 아내였고 내가 믿고 싶었던 것도 아내였다. 그래서 착각이라는 한 단어가 그 새벽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그리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그게 내 죄였다. 나는 그 착각의 대가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날 아침에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 셋의 삶을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그땐 정말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새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내와 한 침대에서 자면서도 마치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한 것이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였다. 퇴근 후 그녀가 먼저 씻고 나오면 나는 무심히 휴대전화를 보며 수고했어. 그 한마디를 건네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아내는 예전처럼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오랜 시간 숨을 고르기만 했다. 나는 그저 피곤한 거겠지. 잠시 그러다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잠시가 몇 달이 되고 그 몇 달이 우리 결혼 생활 전부를 덮어버렸다. 서연이 팀장이 된 이후 우리 집은 서연의 속도가 아니라 그녀의 회사가 만든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야근은 기본이 되었고 주말에도 메일을 확인해야 했다. 가끔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오면 서연은 전화를 받는 순간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곤 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버거워하는지 눈으로는 보았지만 마음으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게 맞다. 피곤한 사람에게 굳이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내가 원한 건 조용한 옆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댈 자리였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서연에게 말을 건넸다. 서현아, 우리 주말에 잠깐 바람이라도 쐬러 갈까? 멀리 아니어도 돼.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라도. 그 말은 오랜만에 건네는 부부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텔레비전을 멍하게 바라본 채 짧게 대답했다. 요즘 너무 피곤해. 그런 거 생각할 힘도 없어. 나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살짝 웃으며 다시 말했다. 그래도 우리 너무 오래 이렇게 지냈잖아. 조금이라도. 그러자 서연이 내 말을 끊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그녀의 눈빛은 지친 얼굴을 넘어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빛 같았다. 도연 씨, 나 좀 내버려둬. 그 한마디에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내버려둬. 그 말은 거절 이상의 의미였다. 대화를 닫아버리는 문장, 관계를 잠시 쉬자는 말도 아니었다. 아내의 마음이 어디론가 떠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웃어보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의 잠자리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침대의 왼쪽 끝에서 자고 서연은 늘 오른쪽 끝에서 잤다. 등과 등이 닿지 않을 만큼 충분히 떨어진 거리. 내가 뒤척이면 서연도 살짝 몸을 더 멀리 틀었고 서연이 움직이면 나는 반대로 몸을 기울였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도망치듯 잠들고 있었다. 이불은 하나였지만 우리의 밤은 두 개로 나뉘어 있었다. 가끔 내가 용기를 내어 그녀의 등에 손을 올리려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손을 뻗기 직전 서연의 등이 차갑게 식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 나는 손을 내리고 말았다. 오늘은 아니겠지. 다음에는 괜찮겠지. 그 다음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면서도 나는 그저 기다렸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기다림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마음은 흘러가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서로의 꿈을 공유하지 못했다. 몸은 붙어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마치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가 놓여 있고 나는 그 유리 너머의 아내를 손끝으로만 겨우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더 이상 나에게 기대지 않았고 나는 그녀가 기대지 않는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버렸다. 그 익숙함이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정말 늦게 알았다. 그 무너져가는 관계 틈 사이로 서아가 들어왔다. 아내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 하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 서아는 나를 보면 환하게 웃었고 내 말에 귀 기울였고 내가 사소한 농담을 해도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점점 오래 머물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그저 동생이니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서아의 존재는 나도 모르게 크게 느껴졌다. 그 차이를 나는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언젠가 행동도 흔들리게 된다. 그날 새벽 내 옆에 누운 사람의 손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왜 그렇게 간절하게 느껴졌는지 이제는 안다. 나는 이미 너무 오래 외로웠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착각이라는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 싹이 다음 새벽 결정적으로 터져버린 것이다. 아내 서연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결혼 전에 소개받을 때 장모님이 둘이 너무 닮아서 헷갈릴 거야 하고 웃으셨다. 그땐 그 말이 그저 농담인 줄 알았다. 아무리 닮았다 해도 아내와 다른 사람을 헷갈릴 리가 있겠냐는 자신감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이 닮았다는 말과 마치 복사한 것처럼 같다는 말의 차이를 나는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다. 그 차이는 내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다. 결혼하고 첫 주말 나는 그 차이를 처음 마주했다. 그날 오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당연히 아내가 일찍 돌아온 줄 알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밝게 인사했다. 형부, 안녕하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서연이었다. 똑같은 단발머리, 비슷한 키, 목선의 각도까지. 그런데 그 얼굴에 띄는 표정이 너무 낯설었다. 입꼬리가 크게 올라간 웃음, 눈매가 활짝 열려있는 표정. 아내가 절대 짓지 않는 밝고 가벼운 미소였다. 그제야 그녀가 말했다. 저 서아예요. 언니 동생. 그 말이 떨어지자 나는 마치 두 얼굴을 동시에 보는 듯한 이상한 기분에 빠졌다. 너무 닮은 얼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그게 쌍둥이였다. 그날 이후 서아는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다. 아내가 야근을 하면 집이 불 꺼져 있을까봐 불을 켜주러 온다며 들렀고, 아내가 주말에 회사 행사라도 있으면 형부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라고 하며 방문했다. 나는 그런 행동을 그저 동생의 다정함 정도로만 받아들였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우리 셋 사이의 균형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서연과 서아는 겉모습은 거의 같지만 마음의 방향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 서연은 마음이 흔들려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말 한마디로 티내지 않는 사람이다. 반면 서아는 사람의 감정을 읽는 데 능하고 대화의 빈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상대의 표정이 조금만 굳어도 왜 그래요? 하고 가볍게 물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차이가 아내와 갈수록 멀어지던 시기에 나를 더 크게 흔들었다. 어쩌면 나는 이미 그때 그 차이에 기대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어느 날 서아와 나는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 아내는 회사 회식으로 늦는다고 했고 서아는 장을 본다며 우리 집에 왔다. 밥상 앞에서 서아는 아무렇지 않게 내 하루를 물어보았다. 형부 요즘 어때요?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요? 언니 요즘 좀 차갑죠? 그 질문 하나하나가 나를 묘하게 안심시켰다. 누구도 내 하루를 묻지 않던 시기였다. 아내조차 내 기분을 묻지 않았다. 그런데 아내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내보다 더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 얼마나 이상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를 하려는 나를 막으며 서아가 말했다. 형부. 그냥 앉아 있어요. 형부 표정. 요즘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서아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가 형부 마음 잘 모르죠?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사실이었다. 서연은 요즘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회사와 일에 매달려 있었고 나는 그 틈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서아는 그 틈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정하게 들어와 앉았다. 그날 밤 서아가 한마디 더 덧붙였다. 형부는 안아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내에게서 듣지 못한 말, 아내가 요즘 보여주지 않던 따뜻함, 그 말 하나가 내 안쪽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 그렇게 서아가 내 삶에 들어왔다. 내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그녀가 들어올 틈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외로움은 사람을 가장 쉽게 흔드는 감정이다. 빈틈은 누구에게나 생긴다. 그리고 그 빈틈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내의 얼굴과 똑같다면 그 흔들림은 더 빠르게 더 깊게 번져간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이후부터
나는 이미 경계를 넘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아내와 서아의 모습이 점점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말투는 다르고 표정도 다르지만 얼굴은 같았다.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을 서아가 해주고 있었고 아내에게서 받고 싶은 온기를 서아의 말투가 채워주고 있었다. 그렇게 내 마음속 경계가 흐려졌고 그 흐려진 경계는 결국 새벽의 착각을 불러왔다. 그 새벽 나는 정말로 아내라고 믿었다.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두 사람을 혼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집이 넓게 느껴졌다. 아내는 회식으로 늦는다고 했고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멍하니 빈 그릇을 바라보고 있었다. 밥을 차려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이상한 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집안에 사람 기운이 없다는 게 자꾸 마음을 건드렸다. 예전에는 불 꺼진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왔어? 하고 작게라도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요즘은 불이 켜져 있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 드물었다. 나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다. 띠띠띠. 아내일까? 아내라면 좋겠다.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서연이 아니었다. 서아였다. 형부, 왔어요? 언니 늦는다길래 내가 왔어요. 밥 혼자 먹기 싫으시죠? 그 말투, 실없는 농담 같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리는 말투. 나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서아에게 미소를 지어버렸다. 응, 뭐. 그냥 그러고 있었어. 서아는 이미 주방으로 들어갔다.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장바구니 안에는 고기, 두부, 채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김치전 부침가루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누구도 내 입맛을 신경 써주지 않던 시기였다. 아내는 피곤해서 제대로 밥을 하지 못했고 나는 대충 때우기 일쑤였다. 그런데 아내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내 입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른다. 잠시 후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 한 냄비, 김치전, 계란말이, 두부조림이 놓였다. 평범하지만 집밥 냄새가 가득했다. 아내가 회사 일에 지쳐 요즘은 거의 차리지 못했던 식탁. 서아가 앉으며 말했다. 형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죠. 그 말이 괜히 마음을 찔렀다. 요즘 힘들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어서 아내도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회사 사람들도 과장님 요즘 기운 없네요 정도로만 지나갔다. 그런데 서하는 자리만 봐도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젓가락을 들며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다 그런 거지, 뭐. 사는 게 쉽나. 말을 던지자마자 내 표정이 굳어가는 걸 내 스스로도 느꼈다. 그걸 서아도 봤는지 그녀는 미소를 거두고 말했다. 형부는 혼자 참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그 말은 누구도 내게 하지 않던 말이었다. 언니가 요즘 힘든 거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형부가 혼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깊이 울렸다.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입 밖에 나오기 전에 이미 내 전부를 설명해버리는 말 같았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 나를 서아가 막아섰다. 그녀는 내 손등에 손을 얹었다. 아주 짧은 접촉. 하지만 그 접촉 하나가 마치 숨을 훅 들이켜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 손을 빼야 한다고 느꼈다. 이건 선을 넘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빼지 못했다. 왜냐면 그 손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이다. 서연과의 사이에서 한 번도 받지 못한 온기였다. 아내의 손길은 요즘 너무 멀었고 너무 차가웠다. 반면 서아의 손길은 멈춰있던 심장을 살짝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아가 말했다. 형부, 힘들면 말해요. 저한테 말해도 돼요. 나는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다. 그 말이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외로움과 정확히 맞물렸다. 이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내 침묵은 서아에게 허락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오해는 다음 새벽에 벌어질 비극을 조용히 준비시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아가 집에 돌아간 뒤에도 그녀가 남긴 온기가 손등에 오래 남았다. 나는 그 따뜻함이 왜 이렇게 오래 남는지 알면서도 외면했다. 바보처럼 그냥 외면했다.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약해진 마음은 누군가의 온기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든다. 나는 이미 작은 흔들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새벽이라는 가장 약한 시간에 폭발하게 된다. 그때까지의 나는 몰랐다. 혹은 알고 있었지만 대면하기 싫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날 저녁이 모든 비극의 전조였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서아가 돌아가고 나서도 주방에 남아있는 음식 냄새와 식탁 위에서 식어버린 찻잔이 이상하게 집안을 더 적막하게 만들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아내 서연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빈 소파에 앉아 시계 초침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때 현관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었다. 아내는 들어오자마자 신발만 벗고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방으로 향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서연은 그 말에 고개만 아주 조금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피곤했고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지금 나 정말 힘들어. 오늘 하루 종일 사람 상대하느라 진이 빠졌어.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래도 요즘 우리 너무 말이 없잖아. 같이 살면서 이렇게 멀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짧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도연 씨, 그 목소리는 마치 벽을 만드는 듯한 단단함이 있었다. 나 좀 내버려 둬.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기 싫어. 그 말, 그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말이 나를 가장 깊게 베었다. 부부라는 이름을 가진 관계에서 서로를 밀어내는 문장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내버려둬라는 말은 분명한 경계였다. 그 경계를 넘으면 상처가 되고 그 경계를 지키면 더 큰 상처가 된다. 나는 멈춰섰다. 그녀를 붙잡을 수도 그냥 돌아설 수도 없었다. 서연은 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자 방문을 조용히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벽돌 하나가 우리 사이에 놓인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내버려둬. 그 단어 둘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다. 결혼 초반에는 서연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혼처럼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고 서로의 얼굴만 봐도 왜 웃는지 알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연의 표정과 목소리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내가 피곤한 것도 이해했다. 회사에서 녹초가 되어 오면 쉬고 싶을 것이고 나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내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이 가슴 한가운데 굳어져 날숨마다 더 크게 느껴졌다. 서연과 말이 닿지 않을 때면 자꾸 서아가 떠올랐다. 오늘 저녁 보여준 따뜻한 눈빛, 내 이야기를 들을 때의 집중한 표정, 내 서툰 웃음에도 웃어주던 모습, 누구보다 조심해야 할 사람이 지금 내 머릿속에서 가장 따뜻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잘못이다. 정신 차려라. 하지만 이런 말들은 흔들리는 벽을 붙잡는 송 같은 것이었다. 버티려고 하지만 균열은 이미 생겨 있고 그 균열은 언제든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더 희미해졌다. 서연은 오늘도 나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서연의 고단함도 이해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나도 점점 서연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이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집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던 시간은 도대체 언제였을까? 서연의 문 너머에서는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 숨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서아였다. 형부, 자요? 나는 그 짧은 문자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서연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관심과 온기가 단 2글자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쓰면 안 된다.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아직 앉아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전화가 울렸다. 서아였다. 형부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 말은 위험했다.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이상하게 위험한 말은 늘 따뜻함을 담고 있다. 그날 밤 서연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 거실에서는 서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나는 이미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알았다. 그리고 그 길은 돌아서기에는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아직은 비극의 새벽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새벽은 바로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서연에게서 내버려둬라는 말을 들은 그 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창문을 열었다가 심호흡만 깊게 반복하고 집 안 공기는 분명 따뜻한 온도였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만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방에서 문을 잠갔고 그 문 너머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그 문이 둘 사이를 가르는 벽처럼 느껴졌다.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둠 속에서 헤엄쳤다. 그때였다. 띠띠띠.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뛰었다. 서연이 나왔나?
아니, 서연은 방에 있다. 그렇다면 문이 천천히 열렸다. 복도 불빛 아래 서아가 서 있었다. 아주 조용한 얼굴이었다. 평소에 밝은 눈웃음도 장난스러운 표정도 없었다. 그녀는 한 걸음 들어오더니 낮게 말했다. 형부,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왜 하필 이 시간에? 왜 오늘? 왜 내가 필요한 걸까? 그 모든 질문이 가슴에서 한꺼번에 요동쳤다.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서아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어깨를 떨어뜨렸다. 형부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서요. 그 말은 마치 방금까지 내 마음을 옆에서 보고 온 사람처럼 정확했다. 나는 단숨에 말문이 막혔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언니한테는 말 안 할게요. 그냥 형부 얼굴만 보고 갈게요. 그 조용한 문장이 다시 심장을 건드렸다. 서아가 거실 안으로 걸어오는 동안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등 뒤에서는 서연의 방문이 묵묵히 닫혀 있었다. 닫힌 문, 열린 문, 그 사이에 서 있는 나는 이미 어느 쪽에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아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그저 주방 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식탁 위에 남아있는 둘이 먹다 남은 찌개, 부서진 김치전, 그리고 식지 못하고 굳어가는 계란말이. 서아는 그 상을 보더니 슬픈 미소를 지었다. 형부, 혼자 먹었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럼에도 서아는 묻지 않았다. 책망하지도 않았고 측은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따뜻하게 바라보기만 했다. 그 바라봄이 오늘따라 너무 깊게 들어왔다. 서아가 말했다. 언니, 요즘 형부한테 너무 차갑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서아는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읽어준 것처럼 조용히 말을 잇고 있었다. 형부 잘못 아니에요. 언니가 요즘 너무 예민하니까 형부가 아무리 다가가도 그게 부담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스스로에게 했던 변명을 다른 입에서 들은 것처럼 묘하게 안도감까지 줬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위험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그 말을 부정할 힘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아는 소파에 천천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그리고는 말하기 전에 몇 번이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녀의 표정은 말을 던질까 말까 망설이는 어린아이 같았다. 마침내 입술이 열렸다. 형부, 혹시 오늘 언니가 그런 말 했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어떤 말? 서아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 좀 내버려둬. 그 말. 언니 요즘 자주 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 말은 조금 전에 내 가슴을 베었던 그 말이었다. 서아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눈을 내리깔았다. 형부가 그 말 듣고 혼자 있을까봐 그래서 왔어요. 그 말은 나를 무너지게 했다.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위로받아 본 적이 없었다. 서연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래서 더 흔들렸다. 서아가 소파에서 살짝 앞으로 기울었다. 두 손을 모은 채 내 쪽으로 아주 조금 다가왔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형부는 누구한테 기대도 돼요. 그 말이 내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바람처럼 작게 대답했다. 고맙다. 그 한마디는 감정의 무게를 모두 실은 말이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서아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그 흔들림 안에는 따뜻함도 슬픔도 그리고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그때 서연의 방 안에서 스탠드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 그 작은 소리가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서아는 문 쪽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다. 언니는 형부가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겠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너무 정확했고 너무 잔인하게 맞았기 때문이다. 서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형부, 저 그냥 오늘은 형부 얼굴만 보고 갈게요. 서아가 신발을 신고 문 앞에서 뒤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말을 삼킨 듯한 아쉬움이 서려 있었다. 형부, 오늘처럼 힘들면 저 불러도 돼요. 그 말은 한 번 더 나를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문이 조용히 닫혔다. 문 밖으로 나가던 서아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안에서는 서연의 숨소리만 희미했고 거실에는 서아가 남기고 간 따뜻한 공기만 눈에 보이지 않게 떠돌았다. 나는 그 밤 처음으로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끝은 결코 평온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그럼에도 나는 돌아서지 못했다. 그 흔들림이 이미 마음속에서 너무 깊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었다. 서아가 집을 떠나고 문이 닫힌 순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 전혀 달랐다. 방금 전까지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의 온기가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이상한 거였다. 아내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다. 하지만 절대 느껴서는 안 되는 온기이기도 했다. 나는 손등을 바라보았다. 서아가 살짝 올려놓았던 그 자리.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데 여전히 따뜻했다. 어쩌면 그 따뜻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 흔들림은 문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처럼 아무 소리도 없이 스며들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연의 내버려 둬라는 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는데 서아가 다녀간 후 그 무게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무겁고 아픈 감정 위에 누군가의 온기가 조심스레 덮인 듯한 느낌. 그 온기는 위험하다는 걸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은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틈이 비극의 첫걸음이었는데 나는 그걸 모른 척했다. 아니, 알든 모르든 그저 외면하고 싶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갔다. 나는 일어나 천천히 방 쪽으로 걸어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이미 꺼져 있었다. 서연은 잠들었겠지. 아내가 자고 있는 그 문 앞에서 몇 초를 멈춰섰다. 노크할까? 문을 열어볼까? 한마디라도 건네볼까? 하지만 나는 결국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지 못했다. 대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문틈 아래로 흐르고 있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아내와의 거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마음의 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다. 거실로 돌아온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그때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다. 서아였다. 형부, 잘 들어갔죠?
문자 한 줄. 정말 별것 아닌 문장 하나인데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줄 몰랐다. 나는 한참 동안 그 한 줄을 바라만 보았다. 답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응, 너는 괜찮아?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서아는 잠시 후 답장을 보냈다. 네. 형부 목소리 들었더니 좀 괜찮아졌어요. 그 말은 집안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남겼다. 아내와 한 달 동안 나눈 말보다 더 따뜻한 말이었다. 그 따뜻함은 나를 더 약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또 메시지가 왔다. 형부, 오늘 많이 외로웠죠? 그 한 줄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외롭다는 말을 어디에서도 꺼내본 적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을까? 서연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언제였던가? 그 순간 나는 답장을 쓰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더 말을 이어가면 정말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그 선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서연의 말이 떠올랐다. 내버려둬. 그 말은 날 밀어내는 문장이었다. 그런데 서아의 말은 날 붙잡는 문장처럼 느껴졌다. 형부, 저한테 기대도 돼요.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부딪히며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뒤척이던 어느 순간 문득 누군가 집안에 있는 것 같은 아주 미세한 느낌이 들었다.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 거실 바닥을 살짝 스치는 소리가 들린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몸이 무겁기도 했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그리고 아주 잠시 후 누군가 내 방 앞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틈 아래로 아주 희미하게 그림자가 스쳤다. 서연이 화장실 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았다. 그때 문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가 났다. 나는 기절하듯 졸린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누군가의 발걸음이 내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나는 그 그림자를 서연이라고 믿어버렸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내 방문을 열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고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우리 셋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될 줄은 그때의 나는 몰랐다. 잠든 듯 깨어 있었던 그 새벽 나는 누가 내 옆에 앉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그 두려움이 착각과 파국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날 밤 문틈 사이로 스며든 온기가 서연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아니, 확인할 용기가 있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새벽을 맞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결국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날 새벽 어둠은 유난히 짙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조차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나는 잠이 든 것도 깨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 있었다. 뇌는 피곤으로 흐릿했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런 상태에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천천히, 마치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사람이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소리였다. 나는 눈꺼풀을 겨우 들어 흐릿하게 문 쪽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방 안 희미한 불빛이 문틈으로만 들어오고 있었다. 그 틈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살짝 스쳤다. 서연?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 시간에 내 방에 들어올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고 당연히 생각했다. 그 믿음이, 그 당연함이 비극의 문을 열었다. 그림자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침대 옆에 와서 천천히 앉는 느낌이 들었다. 매트리스가 아주 살짝 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뜨면 내 앞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하지만 그걸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확인하는 순간 무언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저 서연이라고 믿고 싶었다. 나는 그 믿음 하나로 몸을 조금 돌려 옆으로 기대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아주 약하게 떨리는 손. 그 떨림이 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한동안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숨소리만 서로에게 겹쳐질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속삭였다. 서현아. 그 말에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이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 떨림을 나는 울음으로 착각했다.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해. 그 말은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말이었다. 그 말을 꺼내면서 가슴이 아릿하게 시렸다. 그러자 그 사람의 손이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나는 확신해버렸다. 아, 서연이구나.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나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심도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아무에게나 들려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벽은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은 조용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다시 속삭였다.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 말에 그 사람의 어깨가 조금 흔들렸다. 눈물이었을까? 감정이었을까? 나는 그 흔들림을 아내의 흔들림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품 안에 끌어당겼다.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오래된 외로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그 사람도 아무 말 없이 내 품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귓가에 바람 같은 목소리가 스쳤다. 형부, 나는 그 순간 아주 잠깐 의문을 느꼈다. 너무 잠깐이라 생각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시간. 마치 한 뼘 거리에서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순간. 하지만 나는 피곤했고 취해 있었고 감정에 젖어 있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아내의 흐느낌으로 뇌가 자동으로 바꿔버렸다. 그 착각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 새벽 우리는 서로를 붙잡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체온을 나눴다. 나는 그게 아내라고 믿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순간이 옳은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은 절대 옳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선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고요한 새벽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깊이 넘어버렸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새벽은 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왔다. 햇빛이 창문을 밝히는 순간 내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게 아내라고 끝까지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침 식탁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우리 집의 고요한 아침이 아주 잔인하게 새벽의 진실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 폭풍을 알지 못한 채 부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새벽의 온기가 가신 자리에 따뜻한 햇빛이 스며들었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옆자리를 바라보았다.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텅 빈 듯 보이지는 않았다. 누군가 누웠던 자리처럼 이불이 약간 움푹 들어가 있었다. 나는 그걸 보고도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 서연이 일찍 일어났나 보다. 그렇게 단정했다. 새벽의 모든 일이 부부 사이의 감정 회복이라고 내 마음은 해석해버렸다. 나는 정말 어리석게도 그 새벽을 좋은 신호라고 믿었다. 정말 어리석게 거실로 나오니 집안은 조용했다. 주방 쪽에서 잔잔한 그릇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현아, 어제 고마웠어. 그 말은 고백에 가까웠다. 용기에 가까웠다. 그리고 착각에 가까웠다. 그 순간 주방에서 뒤돌아보는 얼굴이 보였다. 서연이었다. 단정한 머리, 말끔한 잠옷, 그리고 영혼 없는 표정. 아내는 뜨개질 실처럼 얼굴에 감정이 하나도 스며 있지 않았다. 고마워? 물음표 하나, 그 작은 기호 하나가 내 심장을 철렁하게 했다. 그 표정은 어젯밤 내가 보았던 얼굴이 아니었다. 나는 당황해 웃으며 말했다. 어젯밤에 그 얘기해준 거? 우리 다시 잘해보자고 그거.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모든 허상을 깨뜨렸다. 도연 씨, 나 어젯밤에 집에 없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어젯밤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잘려나가는 느낌이었다. 침대, 어둠, 내가 쏟아냈던 미안하다는 말들, 그리고 내 품에 안겨있던 체온까지 모두가 한꺼번에 서연이 아니었다는 말로 뒤집혔다. 나는 숨이 막혀 입을 열지 못했다. 서연의 얼굴을 제대로 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나는 얼어붙은 채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을 해야 했다. 뭔가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입안이 텅 비어 어떤 단어도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조금 전보다 더 차갑게 말했다. 친구 집에서 잤다고 얘기했잖아. 기억 안 나?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어젯밤 내 옆에 있던 사람은 누구?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때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너무 선명하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 지금 막방에서 나온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은 아내의 얼굴과 똑같았다. 서하였다. 그녀는 마치 걸음을 옮기기조차 힘든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꼭 모으고 입술을 깨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서연이 먼저 소리쳤다. 지야, 너 방에서 뭐 하고 나온 거야? 서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아침 공기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눈에는 공포, 죄책감,
그리고 어젯밤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 다음 순간 서아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어젯밤에 저 그게 아내의 표정이 굳었다. 서아의 얼굴이 더 하얘졌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녀의 입술이 만드는 말을 기다렸다. 마침내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꺼냈다. 어젯밤에 형부 옆에 있었던 사람 언니가 아니라 저였어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주방 물소리조차, 초침 소리조차, 내 심장 소리조차, 세상 전체가 딱 그 문장 하나에 묶여 멈춰버린 듯 했다. 서연의 얼굴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한마디가 우리 셋의 인생을 순식간에 갈라놓았다. 그 가장 빠르게 깨지는 소리는 서아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뚝, 투명한 방울 하나가 떨어지며 새벽의 착각은 잔혹한 현실로 변했다.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폭발했다. 뭐라고 했어? 서아는 울음으로 흔들리는 목으로 말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젯밤에 형부가 저를 언니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 서연이 컵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깨진 조각이 바닥으로 흩어지며 우리 셋을 둘러싼 공기는 더 날카롭게 변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부가 너를 나로 착각했다고? 나는 그때까지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작게, 너무 작게 머리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 끄덕임 하나가 아내의 멱살을 잡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다. 도현 씨? 당신 지금 뭐라는 건데? 서연의 얼굴은 믿음이 무너져가는 얼굴이었다. 서아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다. 언니, 저 형부랑 선을 넘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내는 그대로 뒤로 물러섰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그 새벽 어둠 속에서 내가 믿고 싶었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끝났다. 그리고 그 끝은 이제 시작이었다. 아내의 분노, 동생의 죄책감, 나의 무너짐. 이제 막 폭발하려는 순간이었다. 깨진 컵 조각들이 바닥에서 반짝였다. 햇빛이 닿을 때마다 그 조각들은 마치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잔인하게 빛나는 듯 했다. 서연은 그 조각 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발이 베이는 고통보다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서아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작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어디에도 서지 못했다. 그 어떤 해명도,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상황을 살릴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아주 차갑게 말했다. 도현 씨, 당신 입으로 말해. 어젯밤 정말 나라고 생각했어? 그 질문은 그 어떤 고백보다 무거웠다. 나는 멀쩡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도망칠 수 없었다. 그래. 난 너라고 믿었어. 서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눈빛엔 배신, 절망, 분노,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뒤섞여 있었다. 왜? 도대체 왜 그렇게 믿은 거야? 나는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그저 비참한 진실뿐이었다. 내가
돌아온 줄 알았어. 나한테 다시 마음 열어준 줄 알았어.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소리가 없는 절망한 사람이 짓는 웃음이었다. 그래서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사람을 만진 거야? 그 말이 내 가슴을 뚫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해명은 모두 변명처럼 들릴 것이고 침묵은 죄처럼 보일 것이었다. 그리고 서연의 분노는 더욱 타올랐다. 지야, 너도 말해! 서하는 눈을 감고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말을 꺼냈다. 언니, 다 방에 들어갔어. 형부가 날 언니라고 부르니까 잠깐, 아니, 정말 잠깐만. 나도 멈추지 못했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멈추지 못했다고? 서하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그러나 그 사과는 닿지 않았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바닥에 있는 유리 조각이 그녀의 발끝에서 찰칵 소리를 냈다. 둘 다 내 앞에서 지금 숨도 쉬지 마. 그 말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관계를 끊어내리는 선언에 가까웠다. 서연의 눈은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 속에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체념이 선명하게 깔려 있었다. 나는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볼 자신이 없었다. 그 한 줄 칼보다 날카로운 말.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서연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 집 더러워졌어. 손도 대기 싫어.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다. 나는 다급히 말했다. 서연아, 제발. 잠깐만 얘기. 하지만 서연은 내 말에 끼어들며 외쳤다. 무슨 얘기를 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지금 널 아플 것 같아. 그녀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서아를 향해 외쳤다. 너는 내 동생이었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던 유일한 동생이었어. 서아는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언니, 제발. 나 죽어도 돼. 근데 언니, 나 미워하지 마.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지금은 널 미워하는 것도 귀찮아. 그 말은 너는 이제 내 가족이 아니다. 라는 선언이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내가 손을 뻗고 싶어도 두 사람 모두 내 손을 받을 상태가 아니었다. 그때 서연이 천천히 말했다. 나는 오늘 이 집 나가. 둘 다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서연아,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도현 씨 잘못? 잘못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가 돼.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는 어젯밤 내 남편이 내 동생을 나라고 믿고 안아준 걸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해.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은 주저앉았다.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손으로 짚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 순간부터 우리 셋의 인생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서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신발을 꺼내 신고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다. 도현 씨, 지아, 오늘 이후로 나는 둘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문이 열렸다. 바람이 들어왔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우리 둘을 돌아봤다. 그 눈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눈이었다. 둘이 알아서 지옥을 버텨봐. 새 조각의 잔해가 되었구나. 그리고 문이 닫혔다. 쿵. 그 소리 하나가 집 전체를 무너뜨렸다. 서아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다. 나는 벽에 몸을 기대고 숨을 헐떡였다.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집에서 우리는 이제 세 사람이 아니라 문이 닫힌 뒤에도 현관 앞에는 한참 동안 서연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여태까지 수천 번 열리고 닫힌 그 문이지만 방금 울린 그 소리는 이 집에서 들었던 어떤 소리보다 더 크게 가슴을 때렸다. 문틈 사이로 스며들던 차가운 바람은 이제는 완전히 끊겼다. 문이 닫혔다. 서연은 떠났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집안의 공기는 무너질 만큼 무거워졌다. 서아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조금 전까지 언니 앞에서 울음을 참으려고 손으로 입을 막고 버티던 모습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듯 이제는 흐느낌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멀어지지도 못한 채 그저 서 있었다.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외면하면 더 큰 상처가 생길 것 같은 마음, 둘 사이에서 몸이 굳어버렸다. 잠시 후 서아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언니. 정말 이제 우리 둘 다 안 본대요?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말을 꺼냈다가는 지금보다 더 잔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드러날 것 같았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으면 서아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지금은 서현이 너무 힘든 거야.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 그러나 내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서아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언니 저한테는 다신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아는 다시 울음을 쏟아냈다. 나는 그 모습을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었다. 언니에게 버림받은 고통, 잘못을 알고 있는 죄책감, 도망치고 싶은 마음, 붙잡고 싶은 마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정말 한순간에 온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지?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있던 서아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형부, 저 때문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한순간에. 너 혼자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서아는 내 말을 끊고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가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건 형부가 아니라 저예요. 저 언니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도 스스로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다. 서아는 혼자서도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게 더 아팠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너만 자책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 그러자 서아는 고개를 숙이고 긴 숨을 내쉬었다. 형부, 저 부산으로 내려가려고요. 나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부산. 서아는 결심한 듯 떨리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언니, 당분간은 저 얼굴 보면 더 아플 거예요. 그리고 형부도 저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저 진짜 바라는 건 언니가 언젠가 날 완전히 끊어내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한 번쯤은 다시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앉아주는 거예요. 그 말에는 연인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언니에 대한 마지막 소망이 조용히 숨어 있었다.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아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눈물에 흔들린 미소였지만 오히려 그 미소가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 저 형부한테 마음 있던 거 이제 완전히 끊을게요. 언니 잃고 형부까지 잃을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은 한순간에 방안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나는 손을 움켜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이 순간 한마디라도 잘못 말하면 서아를 더 아프게 할 것 같았다. 오랜 침묵 끝에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제 내려가려고? 서아는 작게 말했다. 내일이요. 지금 이 집에 머무는 것도 언니한테 상처일 것 같아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맞았다. 지금 이 집은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공간이었다. 서아가 눈물을 닦았다. 형부도 당분간 언니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은 누구 말도 못 받아들일 거예요. 나는 그 말에 그저 숨만 길게 내쉬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해가 중천에 뜨고 집안에 햇빛이 들어왔지만 집은 더 차갑게만 느껴졌다. 서아는 작은 짐을 챙겨 손에 들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부, 그날 새벽, 그건 저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근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밝은 햇빛이 들어왔고 서아의 뒷모습은 그 빛 속으로 조금씩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목소리. 언니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언젠가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문이 닫혔다. 탁! 그 소리 하나로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다. 그 조용한 공간에서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잃은 것들이 얼마나 큰지 비로소 깨달았다. 아내, 처제, 가정, 그리고 나 자신. 이 집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다. 단 한 사람, 죄책감만 남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서아가 떠난 뒤 현관문은 고요하게 닫혀 있었다. 그 문은 마치 누구도 다시 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굳게 잠겨버린 것처럼 보였다. 문은 닫혔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공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식탁에 놓인 두 개의 컵, 서연이 접어 올려두던 수건, 서아가 울면서 잡고 있었던 쿠션. 어떤 것도 그대로였지만 그 물건들 속에 담겨 있어야 할 온기만 사라져 있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다. 마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내가 가진 마지막 가족의 흔적마저 부서질 것 같았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진 일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입술도 떨렸다. 그리고 결국 내 안에 눌러 담고 있었던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이게 다 무슨 짓이었을까?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공간 속으로 서서히 흘러들어갔다. 휴대전화를 열어 서연의 이름을 꾹 눌렀다. 통화 버튼 바로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걸면 안 된다는 걸 안다. 지금은 더 상처를 줄 뿐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보고 싶었다.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괜찮다는 말은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있다. 나도 버티고 있다. 그 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었다. 그러나 버튼은 끝내 눌리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화면을 꺼냈다. 휴대전화 검은 화면에 내 얼굴만 보였다. 지친 얼굴, 부끄러운 얼굴,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얼굴. 그때였다. 문득 문 앞에서 느껴지는 기척이 있었다. 나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온 걸까? 서연일까? 설마 서아가 되돌아온 걸까?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문고리를 잡았다. 숨을 참았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작은 종이 봉투 하나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무게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무게로 따질 수 없는 것이었다. 봉투에는 단순히 글자 몇 개만 적혀 있었다. 가지고 있어. 서연의 글씨였다. 순간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나는 손에 힘이 풀릴 것 같아 주저앉을 뻔했다. 서연이 왜 이걸 남겼을까? 나를 용서한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낸 것도 아닌 듯했다. 그저 정리할 시간, 생각할 시간, 그 정도를 남겨둔 것 같았다. 나는 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집 열쇠 하나,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장. 당분간 서로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한 문장이 마치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 말이 마치 내가 받아야 하는 벌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그 메모를 오래 바라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햇빛이 거실창을 넘어 바닥으로 천천히 옮겨갔다. 그 빛이 길게 늘어지는 동안 내 마음은 조금씩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가슴을 움켜쥐듯 화면을 들여다봤다. 서연? 설마? 아니었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문자를 열자마자 그게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서아였다. 문자 내용은 아주 짧았다. 잘 있어요, 형부. 저도 잘 버텨볼게요. 그 짧은 문자조차 마지막처럼 느껴졌다. 나는 문자를 오래 바라보다 답장을 쓰려다 손을 멈췄다. 그래, 지금은 서아에게도 연락하면 안 되는 시간이었다. 서연도, 서아도, 그리고 나도 모두 누구에게도 의지하면 안 되는 시간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부터 제대로 서야겠지. 그 말은 누구에게 들리는 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 스스로에게 내리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거실을 바라보았다. 조명 아래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내가 저지른 일들, 내가 잃은 사람들, 내가 감당해야 할 죄책감이 더 또렷하게 보였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사실만 떠올렸다. 이제부터는 혼자서라도 버텨야 한다. 그 말이 내 마음에서 천천히 울렸다. 집안은 조용했다. 정말로 나 혼자뿐이었다. 밤은 길었다. 해가 이미 져버렸는데도 방 안의 어둠은 조금도 쉬어주지 않았다. 서연도 서아도 없는 집은 고요함이 아니라 텅 빈 울림으로 가득했다. 나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 전체가 멈춘 듯 했고, 시간도 나를 두고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누구에게도 던질 수 없었다. 잠시 뒤, 현관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바라보았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누군가 오늘 이 집을 떠났다는 사실이 그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이 집의 문은 오늘 하루 동안 아주 많은 의미를 잃었다. 집을 지키던 문, 사람을 맞이하던 문, 가족을 지켜주던 문. 이제는 누군가 떠났다는 증거로만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물컵에 물을 따르려 했지만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러 바닥에 떨어졌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왜 이렇게 남은 게 없지? 그 말은 한숨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그저 스스로를 달래는 비참한 중얼거림이었다. 식탁 앞에 앉았다. 의자 2개가 마주보고 있었다. 분명 어제까지 이 자리에 서연이 있었다. 아침마다 커피 향을 좋아하지 않던 아내는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머그잔은 항상 깨끗했다. 나는 빈 자리를 바라보았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은 이미 끝났어. 그 말은 책장에 박힌 책처럼 이제는 내 삶에 깊이 박혀 잘라내기도 힘든 문장이 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아내를 떠올리면 가슴이 뜨겁게 아팠다. 잘못한 건 현실이고 설명할 수 없는 건 진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 어떤 설명을 한다고 해도 서연의 마음을 되돌릴 순 없다는 걸 나는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서아, 그녀가 소파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 아이는 엄마처럼 서연을 따랐고 언니를 자신의 전부처럼 여겼는데 그런 아이가 그런 새벽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도대체 어떤 감정이었을까? 나는 손을 가볍게 움켜쥐었다. 그날 새벽 어둠 속에서 들었던 목소리는 지금 돌이켜보면 절대로 서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혼자 견디던 외로움 때문에 그 목소리의 온기를 난 그저 아내의 마음이 돌아온 신호라고 믿고 싶었던 것이다. 믿고 싶다는 마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잠을 잘 수 없어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어젯밤 혼란 속에서 시트가 흐트러져 있었다. 내가 누웠던 자리, 서아가 울었던 자리, 그리고 착각 속에서 흘린 눈물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묵은 먼지가 목에 걸리는 느낌이었다. 불을 켰다. 방 안은 너무 밝아 도리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침대 옆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했다. 만약 그 새벽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만약 그 순간 조금만 냉정했더라면? 그렇다면 서연이 떠나지 않았을까? 그 질문들은 이미 지나간 순간을 잡아당기듯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질문을 아무리 쏟아내도 답은 결국 하나였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 그 사실이 가장 날카롭게 다가왔다. 그때 문득 휴대전화가 울렸다. 나는 놀라 급히 화면을 들여다봤다. 서연일까? 아니면 서아가 마지막 인사를 남기는 걸까? 그러나 문자 발신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였다. 회사 후배였다. 과장님, 내일 회의 있으신데 혹시 참석 가능하신가요?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이 시점에서 일 따위를 생각할 수 없었지만 회사는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상이 지금 나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갈게. 그 두 글자조차 손이 떨려 어렵게 눌렀다. 침대에서 일어섰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방 안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방 안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누구도 나를 맞아주지 않는 방. 웃음도 다툼도 기대도 없는 방. 그저 잘못된 선택의 그림자만 남아있는 공간. 나는 손으로 이불을 쓸어내렸다. 그 감촉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 방을 당분간 그냥 닫아두자. 그 말은 스스로에게 내린 작은 처벌이었다. 거실로 돌아와 불을 끄고 소파에 몸을 눕혔다.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침묵이 그 어떤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고 혼자라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끌어오르게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떠오르는 얼굴은 항상 두 사람이었다. 서연, 그리고 서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둘 다. 제발. 어디서든.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기도처럼 흘러나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말뿐이었다. 밤은 깊어졌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지금의 나는 다시 누군가를 붙잡을 힘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저 눈을 감고 나에게 남은 죄책감과 마주하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창밖에서 햇빛이 아주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떴지만 몸은 여전히 어둠 속에 누워있는 것처럼 무거웠다. 집안은 어제와 똑같이 조용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제자리 같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깨가 내려앉은 느낌, 가슴 안이 까맣게 비어있는 느낌이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밀려왔다. 식탁 앞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시려 했지만 컵조차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오늘은 회사에 나가야 하는 날이었다. 어제 후배에게 짧게 갈게라고 보냈으니 지금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도망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모든 걸 알고 있는 나 자신과 이 집에서 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천천히 양복을 입었다. 단추를 잠그는 손이 계속 떨렸다. 문을 나서기 전 현관에 놓인 신발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신발, 서아가 신고 다니던 운동화, 그리고 내 신발. 세 사람이 살던 집의 흔적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떠나버린 사람들의 그림자 같았다. 나는 문을 열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문이 열리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고 표정은 누가 봐도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작게 말했다. 오늘만 버티자. 출근하자마자 후배가 급히 달려왔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나는 억지로 가벼운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뭐. 그러나 내 대답에는 힘이 없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잠시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누구도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무슨 일 있나?
그런 표정이 대놓고 드러나 있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보고 있어도 읽히지 않는 상태. 손은 키보드를 향했지만 머리는 온전히 어제에 멈춰 있었다. 서연의 얼굴, 서아의 울음, 내가 만든 새벽, 그 새벽의 흔적이 하루 내내 따라붙었다. 점심시간 내가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상사가 다가왔다. 도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좀 힘들어 보이던데. 나는 잠시 멈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집안일이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상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 살아가다 보면 집안일이 제일 크고 무거운 법이야. 너무 혼자 끌어안지 말고 쉬어가도 돼.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가슴에 박혔다. 혼자 끌어안지 말라니.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서연에게, 서아에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 말대로라면 나는 지금 혼자라도 끌어안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눈가가 퀭하게 패였고 턱선은 축 늘어져 있었다. 물 틀어놓는 소리로 내 숨소리를 가리면서 나는 두 손으로 세면대를 꽉 붙잡았다. 회사라도 안 나오면 정신줄 놓을 것 같아서 나온 건데. 여기도 숨 쉴 데가 아니네. 입술을 깨무는 동안 눈끝이 뜨겁게 시렸다. 눈물이 떨어지기 직전 나는 서둘러 물을 더 세게 틀어 그 기척을 숨겼다. 하루가 끝나고 나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해가 완전히 지기 전 길 위는 아직 밝았지만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턱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 현실이 내 앞에 다시 펼쳐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문을 열기까지 몇 초가 아니라 몇 분이 걸렸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서늘한 공기가 스쳤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서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이 집은 오늘 하루 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나는 이 집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 나는 결국 소파에 앉아 고개를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서현아. 그냥 한 번만 말이라도 해주지. 그 말이 끝나자 목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처음이었다. 어제 일이 벌어진 후 이렇게 울어본 건 남의 앞에서는 견디는 척, 괜찮은 척 했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니 그 척들이 모두 무너졌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어느 정도 울고 난 뒤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더 많은 게 떠오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이 조금 가벼워졌다. 왜일까?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는 울음조차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감정을 느낀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후회도, 죄책감도, 슬픔도, 미련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이루는 조각들이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래. 오늘은 이 정도면 잘 버틴 거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칭찬이었고 내일을 버티기 위한 작은 약속이었다. 나는 불을 끄고 소파에 몸을 눕혔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혼란의 중심에서 나는 조금씩 혼자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서연이 집을 떠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라는 게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는 동안에는 참 많은 생각과 후회가 가슴을 찌르는 법이다. 나는 그 한 달 동안 숨을 쉬듯 후회했고 잠을 자듯 반성했고 깨듯이 아팠다. 서연과 전화 한 통하지 못한 날들이, 서아에게 문자 한 줄 보내지 못한 시간이 마치 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었다. 우리가 만든 새벽은 그만큼 깊고 아팠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에게서 아주 짧은 메시지가 왔다. 보고 싶으면 잠깐 얘기하자. 그 한 줄의 글자가 손끝을 떨리게 했다. 그동안 수십 번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는데 정작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언제든지 그렇게 답을 보내고 나는 오래 걸어 다니던 카페 앞에서 서연을 기다렸다. 카페 문이 열리고 서연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마르고 조금 창백하고 조금 깊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이제야 마음을 꺼내려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말했다. 잘 지냈어? 나는 웃으려 했으나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다. 잘 지낸 건 아니고 버텼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끄덕임안에 한 달 동안의 말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다. 잠시 조용함이 흘렀다. 그리고 서연이 손을 살짝 떨며 말했다. 도연 씨, 우리 그날 일 때문에만 이렇게 된 건 아니야. 나는 눈을 들었다. 서연의 말은 내 마음속에 있던 복잡한 감정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느낌이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거 나도 알고 있었어. 서로 말 안 하고 서로 참기만 하고 어느 날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금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그날 새벽의 일이 더 무섭고 슬펐어. 그녀는 입술을 떨며 이어 말했다. 도연 씨가 나를 나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어.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다. 나는 목이 메어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겨우겨우 목소리를 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약했는지 나도 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 서연은 내 눈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잠시 물컵을 만지작거리다 입을 열었다. 서아, 그 아이 이야기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나는 놀라 눈을 들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 아이도 많이 힘들어했어. 나보다 먼저 스스로 벌을 주고 있더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부산으로 내려갔대. 일자리도 구했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겠다더라. 나는 가슴 한쪽이 쿡 찌르는 느낌을 받았다. 떠난다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았던 마음들을 버리고 가는 일과 같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아이도 우리도 각자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조용함이 길게 이어졌다. 밖에서는 누군가 웃는 소리, 컵을 내려놓는 소리, 버스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카페 안에 우리 둘은 마치 다른 시간 속에 머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도현 씨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질문은
내게도 서연 자신에게도 정말 오래 기다렸던 질문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지금은 우리 둘 다 다시 혼자 서는 게 맞는 것 같아. 서연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나는 이어 말했다. 억지로 붙잡으면 더 상처만 남을 거야. 조금씩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서보자. 잠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해묵은 감정을 털어내듯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그게 맞을지도 몰라. 그 말은 끝이 아니라 아주 긴 회복의 시작이었다.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살짝 불었다. 서연은 머리카락을 넘기며 작게 웃었다. 그 미소는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너무 고마운 미소였다. 서연이 말했다. 고마웠어. 그리고 잘 살아봐. 도연 씨답게. 나는 말했다. 서연아, 너도 우리는 서로에게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등이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나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다시 붙잡고 싶어질까봐.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자였지만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웠다. 마침내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했고 마주해야 할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서연도, 서아도, 그리고 나도 각자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다. 우리가 함께 걷지는 못하지만 서로의 삶을 멀리서나마 응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 걷느냐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혼자서 다시 걸어야 하는 순간도 있다. 나는 그 사실을 이번에야 비로소 배웠다. 창문을 연방으로 저녁 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바로 세우는 일부터 하자. 그 말은 내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고 새로운 삶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그 새벽에 무너졌던 우리 셋은 그 밤에 비로소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잘못된 새벽에서 시작해 세 사람 모두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순간엔 나를 지키는 이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